진짜 돈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영상입니다. 영화 조선 명탐정 사라진 노베 딸의 내용은 은의 함량 조작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이들을 응징하는 내용입니다. 즉 은이 돈이고 화폐였기 때문에 은의 순도 불량이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건 인류 역사에서 확장의 한계에 이른 국가가 멸망하면서 늘 있어왔던 일입니다.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화폐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 그 국가는 늘 멸망했습니다. 고대 로마가 망한 것도 확장 한계에 다다른 로마가 은의 불순물을 더하기 시작하면서 망했습니다. 조선을 보면 세종대왕을 포함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권력자들은 화폐 권력을 얻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담보물이 명확하면 화폐는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17세기에는 저 같은 금은방을 하는 세공업자가 은행에 시초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금을 받고 보관증을 발행해 준 것이 은행의 시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쉽게 금이나 은으로 화폐를 뒷받침하면 화폐로서 통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숙종 4년 때인 1678년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돈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숙종이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쌀 한 말은 은 1전 상평통보 4전으로 조선이 상평통보의 근거를 은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평통보는 이전과는 달리 은을 담보로 한 최초의 은본위제 화폐였습니다. 그러면 조선의 화폐였던 상평통보가 어떻게 구동됐는지 설명 한번 해볼까요? 조선에서는 은을 채굴할 은광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은은 일본이 청나라의 물건을 중개무역을 하면서 은광이 많은 일본에게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조선 명탐정 사라진 노베 딸 영화에서 일본인들이 상인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조선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은은 일본을 통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8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일본이 서양의 문물을 개방하면서 중국과 교역을 할 이유가 없어졌고, 이런 이유로 18세기 중반부터는 중개무역을 위해 조선에 들어오는 일본의 은이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세기 후반부터 상평통보는 불태원 화폐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위패와 가짜 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상평통보의 위기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담보물이 없는 화폐는 그 내재 가치가 없으므로 고가의 거래는 은 대신에 홍삼이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미국의 달러가 금본위제에서 석유본위제, 페트로달러로 바뀐 것처럼 담보물이 없는 상평통보는 점점 그 가치를 잃어가기 시작했고, 이제 조선 18세기 후반부터는 은에서 홍삼으로 화폐가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행히 18세기 중반까지는 일본으로부터 은의 공급이 가능했고, 조선이라는 국가가 통화인 상평통보를 남발하는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평통보는 신뢰를 얻어서 불태환 화폐임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 통화로서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 나갑니다. 조선 말기에 흥선대원군이 당백전을 이용한 통화 남발로 인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것과 비교하면 선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 끝에 예시가 나옵니다. 조선이 통화 남발을 하지 않아서 상평통보가 금이나 은과 같이 가치 저장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니까 돈의 값어치는 계속 올라가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쓰기는커녕 창고에 돈을 쌓아두면서 시장의 화폐가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불황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영조는 18세기 말에 상평통보를 폐지하려고까지 했습니다. 돈이 너무 귀해서 불황을 피할 길이 없었으니까요. 상평통보는 당시에 그만큼 독보적인 신뢰를 구축하였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의 달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신뢰가 바탕에 축적되었습니다. 사실 상평통보가 유통되던 조선 중기의 이연 시대에는 은은 백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폐 수단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귀해서 상거래로 이용하기에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은 부유한 지주나 부유한 상인들만이 귀용을 치르는 지불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치를 잘 지키는 상평통보도 은에 준하는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상평통보가 18세기 중반까지 그 가치를 잘 지키다 보니 사람들이 귀금속처럼 집에 쌓아놓고 사용하지 않아서 돈이 돌지 않으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급감하게 됩니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겨났던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잠시 세계사를 조금만 보겠습니다. 18세기까지 지금은 상상이 안 가지만 서양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무역 시스템에 종속된 하나의 변방이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도자기와 골동품, 차 등을 판매하면서 명나라 때부터 전 세계에 은을 모조리 싹쓸이했기 때문입니다.
돈, 즉 은을 가진 나라가 무역 시스템의 중심에 서는 건 당연하죠. 지금 달러라는 기축 통화를 가진 미국이 세계 무역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당시에 전 세계 은을 싹쓸이한 중국이 전 세계 무역의 중심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서방이 아프리카와 미국 신대륙을 발견하고 이곳에서 금과 은을 채취해서 군사력을 증강한 후에 이제 그간 중국에 빼앗긴 은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서방은 19세기 초부터 중국 전역에 아편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재기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결국 중국은 아편전쟁에서 패하게 되었고 아편 판매로 빼앗긴 은 이외의 막대한 양의 은을 영국과 프랑스에 배상금으로 물어주면서 경제와 권력의 중심이 이때부터 서양으로 이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은을 빼앗아 왔지만 여전히 많은 양의 은이 중국 국민들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화폐 권력을 통해 중국과 아시아를 지배하려던 서양은 1842년 아편전쟁과 더불어 체결된 난징조약 이후에 중국의 모든 은을 싹쓸이하기 위해서 1856년 에로호 사건을 통한 2차 아편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서양은 중국에 지속적으로 아편을 공급합니다. 결국 중국이 보유한 대부분의 은은 이 당시 이런 방법으로 서양에 빼앗기게 되었고 은이 사라진 중국은 경제를 뒷받침할 강력한 화폐가 더 이상 없으므로 세계 최강의 부와 권력을 서양에게 넘겨주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은을 시중에 풀지 않고 화폐로 이용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서구는 오직 금만을 돈으로 인정하는 금본위제를 진행했습니다. 은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는 상황에서 시중에서 은이 화폐로 유통되는 것을 정부가 막고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은을 화폐로 인정하면 정부가 금권을 국민에게 줘야 했으니까요. 현재 각국의 중앙은행이 금은 모으되 은은 모으지 않는 이유가 이때부터입니다. 막대한 은을 중국에서 뺏어오고 그 은을 화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민들 대다수가 없는 금만을 돈으로 인정한 것이었죠. 이런 세계사적인 배경 속에서 흐름을 놓치지 않고 일찍 서양의 문물을 개방한 일본도 19세기 말부터 은 본위제에서 금 본위제로 급속히 화폐 중심을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만일에 아편과 아편 전쟁으로 중국이 은을 빼앗기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미국과 서방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영화 조선 명탐정 사라진 노베 딸의 시대적 배경 당시 전 세계는 은이 아닌 금으로 급속히 화폐 단위와 화폐의 근간이 변환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영화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화폐의 근간이 되는 금은 구할 수 없고 가짜 은만 판을 치는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서 보나마나 거의 거지와 다를 바가 없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누가 어떤 방법으로 권력을 잡느냐였습니다. 18세기 후반부터 조선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상평 통보를 담보할 근거가 없었으니까요. 은도 귀한데 화폐를 담보할 금을 조선 정부가 어떻게 제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후에 흥선대원군의 집권 후에 상평 통보의 100배 가치에 이른다는 당백전이 난발되면서 조선 후기 9화 말의 조선은 현재의 베네수엘라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살짝 한번 볼까요? 중일 전쟁 이후에 러일 전쟁을 취재하러 왔던 미국 콜리어스 잡지사에 특보한 로버트 던이라는 사람이 당시 당백전의 난발로 높은 하이퍼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여행을 위해서 일본인 통역 구리타에게 150달러, 그 당시에 7.5온스의 금입니다. 150달러를 환전해 오도록 지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환전한 사진입니다. 1910년 당시 미국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이 25불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게 상평 통보가 아니라 상평 통보의 100배 가치에 해당된다는 당백전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치킨 옆 화폐 사진과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게 나라였을까요? 아마 구한말 조선은 사실 나라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조선은 정말로 헬 조선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돈이 남발되거나 그 담보물이 없으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외환 보유고인 달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1997년에 가볍게 경험했었죠. 돈을 저축하고 빌리는 보통 명사인 은행의 이름이 왜 중국과 한국, 일본 모두 은행이라는 한자를 쓰는 것일까요? 단일행, 은행, 은이 다닌다, 돈이 다닌다 라는 의미입니다. 돈이 다니는 곳이 바로 은행입니다. 중세 이후 가장 보편적으로 통용되던 화폐는 오직 은뿐이었습니다. 금의 양이 너무 적어서 보편적 통화로서는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했습니다. 당시에는 왕족이나 귀족 정도 돼야지 금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아마 아주 귀했을 겁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바로 수요가 많아서 화랑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아닌
유동성에 기인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떨구기 위해서 정부에서 금리를 올리면 막대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서 시스템 전체가 괴멸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가 무너지면 미국이 망할까요? 베네수엘라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국가가 사라졌나요? 미국은 달러 표시 채권을 그냥 돈 찍어서 갚으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식량과 에너지가 자급자족이 되고 장벽을 쌓고 미국 지들끼리 살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새로운 화폐를 만들고 저거들끼리 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나라는 달러가 없으면 뭘로 식량을 사고 뭘로 석유를 살 수 있을까요? IMF의 SDR 그것도 미국 빠지면 끝입니다. 가상화폐 장난하세요? 그게 어떤 담보물이 있나요? 시세 차익을 위한 가수요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은행들이 가상화폐를 스테이킹 하든가요? 꼴랑 범죄자들한테 빼앗았던 물량이 전부입니다. 2010년에 843조 원의 가계부채에도 시스템이 붕괴할 뻔했는데 2021년 기준 1844조 원의 가계부채와 여기에 기업과 정부 부채를 포함해서 엄청난 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금리가 오르면 안 되는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부채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질 것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제로금리는 볼 수 없는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금리를 1980년 폴 볼커처럼 20%로 올리면 모두가 파산할 것이고 그렇다고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고 파산도 무섭고 인플레이션도 무서운 것입니다. 그나마 여유 자금이 있다면 진짜 돈인 금과 은으로 해지해두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진짜 돈의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 진짜 돈을 조금씩 축적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진짜 돈인 금과 은을 조금씩 스테이킹 하시면 훗날 금과 은의 귀환이 돌아오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